1장.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워낙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이웃에 이런 남자가 이사 오면 그의 감정이나 생각을 모르더라도 다들 그를 자기네 딸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여보, 네더필드 파크에 새들 사람이 정해졌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베넷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정해졌답니다. 베넷 부인이 곧이어 말했다. 롬 부인이 방금 다녀갔는데 죄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베넷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부인은 조바심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하고 싶은 모양이니 못 들어줄 거야 없어. 이 정도 반응이면 충분했다. 글쎄 여보, 당신도 알아둬야 해요. 롱 부인 말로는 네더필드 파크의 새들 사람은 잉글랜드 북부 출신 청년인데 대단한 재산가래요. 월요일에 사두마차를 타고 와서 집을 둘러보고는 흡족해하면서 바로 모리스 씨와 계약했대요. 미카엘 축일 전에 입주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이면 하인 몇 명이 먼저 와 있을 거랍니다. 이름은 뭐랍디까? 빅리래요. 기혼이요? 미혼이요? 아유, 여보. 미혼이래요. 미혼. 갑부 총각이라고요. 연수입이 4, 5천은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아니, 왜? 그게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이고, 참, 한심한 양반이네. 부인이 대꾸했다. 그 청년이 우리 애들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말이지요. 뭘? 그럴 속셈으로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요? 속셈이란요? 세상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우리 애들 중 누구하고 연애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사 오는 즉시 방문하도록 하세요. 꼭 내가 방문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가봐도 되겠고 아니면 애들끼리 보내든가 하구려. 그래, 그게 훨씬 낫겠군. 당신 미모가 애들 못지않아서 빅리 씨가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하면 곤란하지 않겠소? 괜히 치켜 세우지 마세요. 여보. 나도 뭐 예쁜 축에 들기는 하지만 이제 빼어난 미모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어디? 다 큰 딸이 5이나 되는 여자가 미모 내세우는 것도 우습고요. 그쯤 되면 대개는 내세울 미모도 없어질 테니 말이요. 아무튼 여보, 빅리 씨가 이사 오면 꼭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해요. 그런 약속은 못하겠으니 그리 알고 있어요. 아니, 여보, 딸아이들을 생각해야지요. 그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혼처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윌리엄, 루커스경 내외도 방문할 작정입니다. 순전히 그런 이유로 말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분들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을 구태여 찾아가지 않는 거 말이에요. 정말 가야 돼요. 당신이 안 가는데 우리끼리 찾아갈 순 없잖아요. 그렇게 소심하게 굴 것 없어. 내 장담하건대 빅리 씨는 당신을 보면 반가워할 거요. 그리고 내가 당신 편에 몇 자 적어 보내겠소. 우리 딸과 결혼하는데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중 누구든 골라잡아도 좋다고 말이오. 귀염둥이 리지를 추천하는 말 한마디쯤 더 끼워 넣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인 반만큼도 예쁘지 않고 리디아 반만큼도 사근사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저 리지만 편애하시니 그 애들한테 어디 뛰어난 데가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하나같이 다른 집 애들과 매한가지로 어리석고 무식하지 않소. 그에 비하면 리지는 영리한 데가 있거든. 베넷 씨가 대답했다. 여보, 어쩜 자기 자식들을 두고 그런 험담을 해요? 날 화나게 하는 게 재미있어요. 내 약한 신경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부인? 내가 당신 신경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나한테는 오랜 벗이라고 할 수 있어. 신경증이 도진다는 소리에 측은해한 지도 어언 20년은 되었지 아마.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하지만 부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야 연 수입 4천짜리 청년들이 근처로 수두룩하게 이사 오는 걸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오. 그런 청년 20명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방문하지도 않을 텐데. 그럼 내 분명히 말해 두겠는데 20명이 되면 한꺼번에 방문하겠소. 베네 씨는 재기, 냉소적인 기질, 내성적 성격, 변덕 등이 워낙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라 23해를 겪어보고도 그의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아는 것도 없고 기분이 들쭉날쭉한 여자였다.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는 신경증이 도진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녀의 평생 사업은 딸들을 출가시키는 것이고 이웃집을 방문해서 수다 떠는 것이 낙이었다. 2장. 베네 씨는 빅리 씨를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실은 진작부터 찾아가 볼 생각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을 것처럼 굴었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그가 방문한 날 저녁까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방문을 다녀온 사실은 그날 저녁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 둘째 딸이 모자에 장식을 달고 있는 것을 보다가 베넷 씨가 불쑥 말했다. 빅리 씨가 그걸 좋아하면 좋겠구나, 리지. 방문도 안 할 텐데 빅리 씨가 무얼 좋아하는지 알아낼 재간이 없지. 어머니가 골이 나서 말했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엄마. 정기 무도회 때 만나게 될 테고 롱 부인께서 소개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롱 부인은 소개를 해줄 위인이 아니야. 자기 조카도 2명이나 있는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야. 기대할 일을 기대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이 그 부인에게 빌붙지 않을 거라니 기쁘오. 베넷 부인은 대꾸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부하가 치민 나머지 딸 하나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침 좀 해대지 마라, 키티. 제발 빈다. 내 신경 좀 생각해 주렴. 신경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도 유분수지. 키티가 기침을 조심성 없이 하네. 때를 못 가리는군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누군 뭐 재미로 기침하나요? 키티가 짜증내며 대꾸했다. 다음 무도회가 언제지? 리지? 보름 후에요. 맞아. 그렇다니까. 어머니가 목청을 높여 말했다. 롱 부인은 그 전날에나 돌아올 텐데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겠냐고. 인사를 틀 만한 시간도 없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여보, 당신 쪽에서 롱 부인한테 빅리 씨를 소개해 주면 되잖소. 말도 안 돼요. 여보, 나도 그 사람을 모르는 판에 그게 말이나 돼요? 어쩜 그렇게 사람 약을 올리세요? 당신이 사려 깊은 것은 알아모셔야겠소. 보름 정도 알고 지낸 거야. 분명 약소하지. 보름 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소개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테고 결국 롱 부인과 그 조카들도 기회를 얻게 되겠지. 그러니 당신이 마다하면 내가 직접 나서겠소. 롱 부인에게 친절이나 베풀 겸. 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만 되풀이했다. 말도 안 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요? 베넷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소개의 절차가 그렇다는 거요. 아니면 그렇게 절차를 따지는 게 그렇다는 거요. 여하간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너라면 뭐라고 말하겠니? 메리, 넌 생각이 깊은 데다 두툼한 책도 많이 읽고 중요한 구절은 따로 베껴 두지 않니? 메리는 뭔가 그럴싸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사이에 우린 빅리 씨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빅리 씨 이야기라면 이제 신물이 나요. 부인이 소리쳤다. 거참 유감이구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만 알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일이 꼬여 버리긴 했지만 어쩌겠소. 벌써 방문했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내야겠소. 그가 바란 대로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아마도 베넷 부인일 것이다. 그럼에도 환희의 소용돌이가 한바탕 몰아치다 잦아들자 그녀는 진작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여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결국 내 말대로 할 줄 알았어요. 당신처럼 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낼 기회를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뻐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세요. 오늘 아침에 다녀와 놓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니. 그럼 키티, 이제 마음대로 기침하렴. 베네 씨는 이 말을 하고 아내가 기뻐 날뛰는 모습에 넌더리를 내며 방을 나갔다. 얘들아, 너희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어. 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했다. 너희가 아버지의 자애로운 마음에 보답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뭐, 그 점에서는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단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야지. 우리 귀여운 리디야, 내가 제일 어리긴 해도 엄마가 보기엔 다음 무도회에서 빅리 씨가 틀림없이 너하고 춤을 출 것 같아. 아이, 난 겁나지 않아. 제일 어리긴 해도 키는 내가 제일 크거든. 리디아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에는 빅리 씨가 베네 씨의 방문에 얼마나 빨리 답례할지 추측하고 언제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3장. 베넷 부인이 5딸과 합세하여 아무리 물어보아도 남편에게서 빅리 씨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베넷 씨를 공략했다.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발한 추측을 하기도 하고 빙 돌려서 떠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가진 기술을 요리조리 피했다. 그래서 결국 이웃 루커스 부인으로부터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루커스 부인이 전해준 소식은 아주 좋은 쪽이었다. 윌리엄 경은 빅리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젊고 굉장한 미남인데다 대단히 상냥했으며 금상첨화로 다음 무도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길에 발을 한 발짝 들여놓는 것과 진배 없었다. 다들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에 부풀었다. 우리 딸들 중 하나가 네더필드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좋은데 시집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 씨가 답례차 베넷 씨를 방문해서 10분 정도 서재에 머물렀다. 그는 미인으로 소문난 이 댁딸들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품었으나 그들의 부침만 배웠다. 아가씨들 쪽은 조금 더 운이 좋았다. 위층 창문을 통해 그가 푸른색 외투 차림으로 검은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정찬 초대장을 보냈다. 베넷 부인은 벌써 자기 살림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식단까지 짜 놓았는데 답장으로 인해 모두 연기되고 말았다. 빅리 씨가 다음날 런던에 갈 일이 있어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베넷 부인은 당혹스러웠다. 하트퍼드셔에 오자마자 곧바로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마땅히 이곳에 눌러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혹시 늘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루커스 부인이 그의 런던행은 순전히 사람들을 무도회에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놓았는데 과연 빅리 씨가 숙녀 12명과 신사 7명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바로 뒤따랐다. 아가씨들은 여자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으나 무도회 전날 들려온 소식에 다들 안도했다. 그가 런던에서 데려온 사람은 12이 아니라 6분으로 자기 누이 5과 사촌 1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상 무도회장에 들어설 때 보니 모두 합해 5분이었다. 즉 빅리 씨, 그의 누이들,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다른 젊은 남자 한 명이었다. 빅리 씨는 잘생기고 신사다웠다. 유쾌한 용모에 편안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녔다. 그의 누이들도 상류층 티가 나는 세련된 여성들이었다. 그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보통 신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하시 씨는 멋지고 훤칠한 몸매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상한 태도로 금방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가 실내로 들어온 지 5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온 방 안에 퍼졌다. 남자들은 그의 인물이 출중하다고 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미남이라고 내놓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 찬양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으나 이윽고 그의 태도가 혐오감을 자아냈고 인기도 잦아들었다. 그가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거대한 영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던지 그는 너무나 역겹고 불쾌한 인물로 전락했고 친구와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빅리 씨는 인사를 차려야 할 사람들과는 곧바로 기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활발하고 스스럼 없었으며 한 곡도 빼지 않고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화를 냈으며 자신이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는 말도 했다. 이런 사랑스러운 자질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여자를 소개받기를 거부했고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자기 일행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의 성격은 더 볼 것조차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불쾌한 인간이었고 모두들 그가 다시는 그 고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에게 격한 혐오감을 드러낸 사람 중 하나가 베넷 부인이었다. 도대체 그의 태도 자체가 싫기도 했지만 딸 하나가 그에게 무시당해 앙심까지 품게 되었다. 신사수가 부족해 엘리자베스 베넷은 춤이 2번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가까이 서 있던 다하시 씨와 빅리 씨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빅리 씨가 춤추는 무리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에게 같이 추자고 권하던 차였다. 자, 다하시, 춤을 춰야 해. 빅리 씨가 말했다. 자네가 혼자 이렇게 따분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 보기 싫네. 글쎄, 춤을 춰야지. 안 추겠네.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나. 잘 아는 파트너하고가 아니면 말이야. 이런 무도회에서는 춤추기가 힘들지. 자네 누이들한테는 벌써 파트너가 있고 이 방에 있는 다른 여자하고 춤추는 건 정말이지 고역이야. 세상에. 자네처럼 까다로운 사람은 처음 봐. 빅리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내 평생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들을 오늘 저녁만큼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드물게 예쁜 아가씨도 몇 명 있고 말이야. 이 방에서 미녀는 단 한 명밖에 없어. 자네와 춤추는 아가씨 말이야. 다하시 씨가 베넷 집안의 맏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저 아가씨 동생 하나가 바로 자네 뒤에 앉아 있는데 퍽 예쁘게 생겼고 성격도 아주 좋아 보여. 내 파트너한테 자네를 소개하라고 부탁할게. 누구 말이야? 그러고는 몸을 돌려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거두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봐 줄만은 하군. 그렇지만 춤추고 싶은 마음이 날 만큼 예쁘진 않아. 그리고 난 지금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들을 우쭐하게 해줄 기분이 아니네. 자넨 돌아가서 파트너의 미소나 즐기라고. 괜히 나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빅리 씨는 친구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시 씨는 다른 데로 갔고 그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감정은 그리 좋을 리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었다. 무엇이든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으면 재미있어 못 참는 활기차고
장난스러운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은 베넷 집안 사람들 모두가 대체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사람들이 자기 맏딸을 무척 좋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빅리 씨는 그녀와 2번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그녀에게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어머니처럼 내놓고 떠들지는 않았지만 제인도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메리는 누가 빅리 양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근방에서 가장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운이 좋았는데 무도회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베넷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인 롱본으로 신이 나서 돌아왔다. 베넷 씨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책에 몰두하면 워낙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데다 이번 무도회는 굉장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행사인지라 어떻게 되었는지 꽤나 궁금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이사온 사람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깡그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편이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아유, 여보, 너무너무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무도회가 아주 훌륭했다고요.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당신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두들 제인을 칭찬했고 하여간 최고였어요. 다들 제인이 정말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빅리 씨도 제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춤을 2번이나 췄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봐요. 글쎄, 정말 2번이나 췄다니까요. 그 사람이 춤을 2번 신청한 사람은 그 방에서 제인뿐이에요. 처음에는 루커스 양에게 춤을 신청했어요. 그 애하고 춤을 추려고 일어서는 걸 보고 열통이 터졌는데 뭐 전혀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긴 그 애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제인이 춤열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누군지 물어보고는 소개를 받은 후 다음 춤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번째는 킹 양과 4번째는 머라이어 루커스와 5번째는 다시 제인과 그리고 6번째는 리즈와 췄고 불량제 춤은 그 사람이 나를 딱하게 여겼더라면 그 절반도 안 췄을 텐데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부탁이니 그 사람 파트너를 더는 읊어대지 말아요. 에이, 첫 번째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어버리지 않고서 아유, 여보, 그 사람 정말 마음에 꼭 들더라고요. 베넷 부인이 계속했다. 너무너무 잘생겼고 누이들도 매력적이고 내 평생에 그이들의 옷차림새보다 더 우아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 말인데요. 그녀는 더 말을 잇지는 못했다. 베넷 씨가 옷차림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말을 자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자 다시 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무척 분개하면서 과장까지 조금 섞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리즈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볼 건 별로 없다는 거 말이에요. 아주 불쾌하고 고약한 인간이라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지. 너무 고고하시고 너무 잘나셔서 누가 배겨내겠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같이 춤출 만큼 예쁘지 않다니. 여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당신식으로 한번 쏘아줬어야 하는데 그 인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장. 단둘이 있게 되자 그동안 빅리 씨를 내놓고 칭찬하지 않던 제인이 엘리자베스에게 그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젊은 남성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야. 제인이 말했다. 분별 있고 성격 좋고 쾌활하고 말이야. 그렇게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스스럼 없으면서도 교양이 몸에 배어있니? 게다가 미남이기도 하잖아. 젊은 남성의 모범답게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누구나 미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뭐. 그러니 완벽한 인물인 거지. 그분이 두 번째 춤을 신청하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 그런 남다른 대우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그랬어? 난 언니한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그거야.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 언니는 늘 놀라지만 난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이 언니한테 춤을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언니가 그 방에 있던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5배쯤 더 예쁘다는 걸 모를 리 없지. 그러니 잘해줬다고 감지덕지할 건 없어. 아무튼 그분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해 줄게. 언닌 더 멍청한 남자들도 여럿 좋아했으니까. 얘도 차. 틱. 언니도 알잖아. 언니는 아무나 다 좋아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서든 결점을 보는 일이 없어. 언니 눈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하고 좋아 보이지. 내 평생 언니가 남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성급하게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나도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고. 나도 알아. 그러니 놀랍지 뭐야. 언니 정도의 양식을 가졌으면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터무니없게 구는 걸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 있냐고. 순수한 척하고 너그러운 척하는 경우는 아주 흔해. 사방에 널렸지. 그렇지만 아무 가식이나 속셈 없이 순수하고 너그럽기란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좋은 점만 취해서 그걸 더 좋게 봐주고 나쁜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말이야. 그러는 사람은 언니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그분 누이들도 좋게 보고 있지. 안 그래? 솔직히 누이들 매너는 그 사람에게 못 미치던데. 그야 그렇지. 언뜻 보기엔 말이야. 그렇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아주 좋은 여자들이야. 빅리 양은 오빠하고 함께 살면서 살림을 맡아 할 작정이래. 앞으로 아주 멋진 이웃이 될 테니까 두고 봐. 아마 내 말이 틀리지 않을걸.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긍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의 날 그 여자들의 행동에서는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깐깐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도 아니었으니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사실 그들은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 좋을 때는 싹싹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의 인류 사립기숙 여학교에서 교육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다. 또 늘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천대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사실 그들 집안의 재산은 장사로 형성된 것인데 그들의 뇌리에는 이전보다 그들이 원래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라는 배경이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빅리 씨는 부친에게 거의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부친은 살아생전 시골에 토지가 딸린 큰 저택을 구입할 작정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빅리 씨도 부친과 같은 생각이었고 때때로 적당한 지역을 물색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저택도 빌린 데다 수렵권까지 얻었으니 그의 느긋한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네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내고 저택 구입하는 문제는 자식들에게 넘겨버리지 않을까 싶었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저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이제 세입자로 정착했을 뿐인데도 빅리 양은 그의 식탁을 관장하는 일을 마다할 생각이 없었다. 허스트 부인 또한 재산보다 지위를 보고 결혼한 탓에 형편에만 맞는다면 그 집에 눌러 살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빅리 씨는 성년이 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누가 우연히 추천하는 바람에 네더필드 저택을 보게 되었다. 그는 반 시간 동안 그 집 안팎을 둘러보고는 주변 환경과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의 자랑에도 솔깃해서 즉시 그 집을 얻어버렸다. 그와 다하시는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정을 지속하고 있었다. 다하시는 빅리의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고 유연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이런 성격은 자기 자신과는 딴판이었지만 그렇다고 다하시가 자신의 성격에 무슨 불만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빅리는 다하시의 우정을 굳게 믿었으며 그의 판단력을 더없이 존중했다. 지적인 면에서는 다하시가 더 뛰어났다. 빅리도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하시는 총명했다. 동시에 그는 콧대 높고 드레지고 까다로웠으며 예에 바르기는 했지만 친근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 점에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나았다. 빅리는 어디를 가나 늘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반면 다하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메리턴 무도회를 두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아도 이런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빅리는 여태껏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들이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척 친절했고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며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거나 어색하게 굴지도 않아서 그도 금세 그 자리의 모든 사람과 친해진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넷 양으로 말하자면 천사도 그만큼 아름답지는 않으리라고 했다. 반대로 다하시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고 매너는 더욱 보잘것없다는 것이었다. 자기 쪽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상대 쪽에서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즐거움을 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베넷 양은 예쁘기는 하지만 웃음이 해프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그런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칭찬하고 마음에 들어했다. 사랑스러운 여자라면서 더 사귀어도 좋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베넷 양은 사랑스러운 여자로 낙착되었고 빅리는 이런 찬사를 얼마든지 그녀를 좋아해도 된다는 재가로 받아들였다. 5장 롬본에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리는 곳에 베넷 집안과 각별히 가까운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한때 메리턴에서 상업에 종사했던 윌리엄 루커스 경은 상당한 재산을 모은 후 시장이 되었고 재직 중에 국왕을 환영하는 축사를 해서 기사 자기를 받았다. 그는 이 영예에 지나치게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하다. 자신의 사업체와 작은 장터 마을에 있던 거처가 싫어졌으니 말이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메리턴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저택으로 옮겼고 그 저택을 루커스 로지라고 명명했다. 그 후로는 일에 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지체를 느긋이 즐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는 신분이 높아져 우쭐하기는 했지만 거만을 떨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예의를 차렸다. 원래부터 원만하고 다정하며 자상한 데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국왕을 아련한 것을 계기로 극히 정중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루커스 부인은 사람은 선한 편이지만 그리 영리하지 못한 덕에 베넷 부인에게는 오히려 소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다. 그중 마지는 분별 있고 똑똑한 27살의 처녀로 엘리자베스와 아주 친한 사이였다. 루커스 집안 딸들과 베넷 집안 딸들이 만나서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커스 집안 딸들이 롬본으로 건너와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너 어제 저녁엔 시작이 참 좋더라, 샬럿. 베넷 부인이 짐짓 루커스 양을 축여주는 척 싹싹한 말투로 말했다. 빅리 씨의 첫 춤 상대가 바로 너였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두 번째로 선택한 파트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응, 제인 말이구나. 하긴 제인하고 두 번이나 춤을 췄으니 말이지. 그걸 보면 분명히 제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긴 했어.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뭐 딱히 내가 들은 말도 있고 나도 뭔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로빈슨 씨와 관련된 무슨 얘기던데. 아마 그분이 로빈슨 씨와 나누는 대화를 제가 엿들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안 드렸던가요? 로빈슨 씨가 그 사람한테 우리 메리턴 무도회가 어떠냐? 또 이 자리에 미인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이 베넷 양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분명하게 생각을 밝힌 건데 그게 혹시 뭐 그렇다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란 법은 없는 거니까. 일라이자, 내가 엿들은 거보다 내가 엿들은 게 더 쓸만하다. 예. 샬럿이 말했다. 다하시 씨 말보단 그분 친구의 말이 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어. 그렇지 않니? 세상에, 안 됐다. 예. 겨우 그럭저럭 봐. 줄만한 신세가 됐으니 그 사람이 한 괘씸한 소리를 들먹여서 리지가 속 끓이게 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 밉상이라서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다면 오히려 재수가 사나운 거지. 어젯밤에 롱 부인 말이 그 사람이 자기 곁에 반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는데 글쎄 입도 한번 번긋하지 않았다는구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을 건네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래. 참다 못해 롱 부인이 먼저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니 할 수 없이 대답했다더라. 말을 걸었다고 화가 난 듯이 말이다. 빅리양 말로는 그분은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면 별로 말을 안 한대요. 제인이 말했다. 친한 사람들한테는 무척 사근사근하대요. 난 그런 말 하나도 안 믿는다, 얘야. 그렇게 사근사근한 사람이라면 롱 부인한테 말을 걸었을 거다.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짐작은 가. 다들 그 사람이 거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하던데 롱 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에 전세 마차로 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틀림없어. 롱 부인한테 말을 건네지 않은 거야 상관없지만 일라이자하고 춤을 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샬럿이 말했다. 다음번에 리지 어머니가 말했다. 나라면 그딴 인간하고는 춤추지 않을 거다. 그 사람하고는 절대 춤 같은 거 안 출 테니까 염려 마세요, 엄마. 되게 오만한 걸 보면 거슬리는데 그분이 그런 것은 별로 거슬리지 않아. 샬럿이 말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야. 가문이니 재산이니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게 멋진 젊은이가 자기를 높이 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 그건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나도 그 사람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지. 내가 보기에 오만은 가장 흔한 결함이야. 메리가 생각이 깊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 미루어 볼 때 오만이란 사실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쉬우며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고 봐야 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서로 달라. 허영심이 없으면서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고 허영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느냐의 문제거든. 내가 다하시 씨만큼 부자라면 오만하니 뭐니 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누나들과 같이 온 루커스 집안 아들이 소리쳤다. 사냥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매일같이 포도주를 한 병씩 마실 거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대면 안 되지. 베넷 부인이 말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곧바로 병을 빼서 버릴 테니까. 소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베넷 부인은 그럴 거라고 계속 울러댔다. 결국 이 옥신각신으로 두 집안의 만남은 막을 내렸다. 3장. 베넷 부인이 5딸과 합세하여 아무리 물어보아도 남편에게서 빅리 씨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베넷 씨를 공략했다.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발한 추측을 하기도 하고 빙 돌려서 떠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가진 기술을 요리조리 피했다. 그래서 결국 이웃 루커스 부인으로부터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루커스 부인이 전해준 소식은 아주 좋은 쪽이었다. 윌리엄 경은 빅리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젊고 굉장한 미남인데다 대단히 상냥했으며 금상첨화로 다음 무도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길에 발을 한 발짝 들여놓는 것과 진배 없었다. 다들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에 부풀었다. 우리 딸들 중 하나가 네더필드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좋은데 시집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 씨가 답례차 베넷 씨를 방문해서 10분 정도 서재에 머물렀다. 그는 미인으로 소문난 이 댁딸들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품었으나 그들의 부침만 배었다. 아가씨들 쪽은 조금 더 운이 좋았다. 위층 창문을 통해 그가 푸른색 외투 차림으로 검은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정찬 초대장을 보냈다. 베넷 부인은 벌써 자기 살림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식단까지 짜 놓았는데 답장으로 인해 모두 연기되고 말았다. 빅리 씨가 다음날 런던에 갈 일이 있어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베넷 부인은 당혹스러웠다. 하트퍼드셔에 오자마자 곧바로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마땅히 이곳에 눌러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혹시 늘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루커스 부인이 그의 런던행은 순전히 사람들을 무도회에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놓았는데 과연 빅리 씨가 숙녀 12명과 신사 7명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바로 뒤따랐다. 아가씨들은 여자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으나 무도회 전날 들려온 소식에 다들 안도했다. 그가 런던에서 데려온 사람은 12이 아니라 6분으로 자기 누이 5과 사촌 1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상 무도회장에 들어설 때 보니 모두 합해 5분이었다. 즉 빅리 씨, 그의 누이들,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다른 젊은 남자 1명이었다. 빅리 씨는 잘생기고 신사다웠다. 유쾌한 용모에 편안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녔다. 그의 누이들도 상류층 티가 나는 세련된 여성들이었다. 그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보통 신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하시 씨는 멋지고 훤칠한 몸매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상한 태도로 금방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가 실내로 들어온 지 5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온 방 안에 퍼졌다. 남자들은 그의 인물이 출중하다고 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미남이라고 내놓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 찬양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으나 이윽고 그의 태도가 혐오감을 자아냈고 인기도 잦아들었다. 그가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거대한 영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던지 그는 너무나 역겹고 불쾌한 인물로 전락했고 친구와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빅리 씨는 인사를 차려야 할 사람들과는 곧바로 기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활발하고 스스럼 없었으며 한 곡도 빼지 않고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화를 냈으며 자신이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는 말도 했다. 이런 사랑스러운 자질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여자를 소개받기를 거부했고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자기 일행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의 성격은 더 볼 것조차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불쾌한 인간이었고 모두들 그가 다시는 그 고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에게 격한 혐오감을 드러낸 사람 중 하나가 베넷 부인이었다. 도대체 그의 태도 자체가 싫기도 했지만 딸 하나가 그에게 무시당해 앙심까지 품게 되었다. 신사수가 부족해 엘리자베스 베넷은 춤이 2번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가까이 서 있던 다하시 씨와 빅리 씨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빅리 씨가 춤추는 무리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에게 같이 추자고 권하던 차였다. 자, 다시 춤을 춰야 해. 빅리 씨가 말했다. 자네가 혼자 이렇게 따분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 보기 싫네. 아, 글쎄, 춤을 춰야지. 안 추겠네.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나. 잘 아는 파트너하고가 아니면 말이야. 이런 무도회에서는 춤추기가 힘들지. 자네 누이들한테는 벌써 파트너가 있고 이 방에 있는 다른 여자하고 춤추는 건 정말이지 고역이야. 세상에. 자네처럼 까다로운 사람은 처음 봐. 빅리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내 평생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들을 오늘 저녁만큼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드물게 예쁜 아가씨도 몇 명 있고 말이야. 이 방에서 미녀는 단 한 명밖에 없어. 자네와 춤추는 아가씨 말이야. 다하시 씨가 베넷 집안의 맞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저 아가씨 동생 하나가 바로 자네 뒤에 앉아 있는데 퍽 예쁘게 생겼고 성격도 아주 좋아 보여. 내 파트너한테 자네를 소개하라고 부탁할게. 누구 말이야? 그러고는 몸을 돌려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거두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봐 줄만은 하군. 그렇지만 춤추고 싶은 마음이 날 만큼 예쁘진 않아. 그리고 난 지금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들을 우쭐하게 해줄 기분이 아니네. 자넨 돌아가서 파트너의 미소나 즐기라고. 괜히 나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빅리 씨는 친구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시 씨는 다른 데로 갔고 그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감정은 그리 좋을 리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었다. 무엇이든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으면 재미있어 못 참는 활기차고 장난스러운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은 베넷 집안 사람들 모두가 대체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사람들이 자기 맏딸을 무척 좋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빅리 씨는 그녀와 두 번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그녀에게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어머니처럼 내놓고 떠들지는 않았지만 제인도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메리는 누가 빅리 양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근방에서 가장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운이 좋았는데 무도회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베넷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인 롬본으로 신이 나서 돌아왔다. 베넷 씨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책에 몰두하면 워낙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데다 이번 무도회는 굉장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행사인지라 어떻게 되었는지 꽤나 궁금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이사온 사람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깡그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편이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아유, 여보, 너무너무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무도회가 아주 훌륭했다고요.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당신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두들 제인을 칭찬했고 하여간 최고였어요. 다들 제인이 정말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빅리 씨도 제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춤을 두 번이나 췄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봐요. 글쎄, 정말 두 번이나 췄다니까요. 그 사람이 춤을 두 번 신청한 사람은 그 방에서 제인뿐이에요. 처음에는 루커스 양에게 춤을 신청했어요. 그 애하고 춤을 추려고 일어서는 걸 보고 열통이 터졌는데 뭐 전혀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긴 그 애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제인이 춤열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누군지 물어보고는 소개를 받은 후 다음 춤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킹 양과 네 번째는 머라이어 루커스와 다섯 번째는 다시 제인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즈와 췄고 불랑제 춤은 그 사람이 나를 딱하게 여겼더라면 그 절반도 안 췄을 텐데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부탁이니 그 사람 파트너를 더는 읊어대지 말아요. 에이, 첫 번째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어버리지 않고서. 아으, 여보, 그 사람 정말 마음에 꼭 들더라고요. 베넷 부인이 계속했다. 너무너무 잘생겼고 누이들도 매력적이고 내 평생에 그이들의 옷차림새보다 더 우아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 말인데요. 그녀는 더 말을 잇지는 못했다. 베넷 씨가 옷차림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말라고 말을 자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자 다시 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무척 분개하면서 과장까지 조금 섞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리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볼 건 별로 없다는 거 말이에요. 아주 불쾌하고 고약한 인간이라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지. 너무 고고하시고 너무 잘나셔서 누가 배겨내겠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같이 춤출 만큼 예쁘지 않다니. 여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당신식으로 한번 쏘아줬어야 하는데 그 인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장. 단둘이 있게 되자 그동안 빅리 씨를 내놓고 칭찬하지 않던 제인이 엘리자베스에게 그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젊은 남성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야. 제인이 말했다. 분별 있고 성격 좋고 쾌활하고 말이야. 그렇게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스스럼 없으면서도 교양이 몸에 배어있니? 게다가 미남이기도 하잖아. 젊은 남성의 모범답게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누구나 미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뭐. 그러니 완벽한 인물인 거지. 그분이 두 번째 춤을 신청하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 그런 남다른 대우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그랬어? 난 언니한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그거야.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 언니는 늘 놀라지만 난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이 언니한테 춤을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언니가 그 방에 있던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5배쯤 더 예쁘다는 걸 모를 리 없지. 그러니 잘해줬다고 감지덕지할 건 없어. 아무튼 그분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해 줄게. 언닌 더 멍청한 남자들도 여럿 좋아했으니까. 얘도 참. 틱. 언니도 알잖아. 언니는 아무나 다 좋아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서든 결점을 보는 일이 없어. 언니 눈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하고 좋아 보이지. 내 평생 언니가 남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성급하게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나도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고. 나도 알아. 그러니 놀랍지 뭐야. 언니 정도의 양식을 가졌으면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터무니없게 구는 걸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 있냐고. 순수한 척하고 너그러운 척하는 경우는 아주 흔해. 사방에 널렸지. 그렇지만 아무 가식이나 속셈 없이 순수하고 너그럽기란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좋은 점만 취해서 그걸 더 좋게 봐주고 나쁜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말이야. 그러는 사람은 언니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그분 누이들도 좋게 보고 있지. 안 그래? 솔직히 누이들 매너는 그 사람에게 못 미치던데. 그야 그렇지. 언뜻 보기엔 말이야. 그렇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아주 좋은 여자들이야. 빅리 양은 오빠하고 함께 살면서 살림을 맡아 할 작정이래. 앞으로 아주 멋진 이웃이 될 테니까 두고 봐. 아마 내 말이 틀리지 않을걸.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수긍이 가지는 않았다. 무도의 날 그 여자들의 행동에서는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언니보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성격도 더 깐깐한 데다
누가 관심을 가져준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도 아니었으니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사실 그들은 매우 세련된 숙녀들로 기분 좋을 때는 싹싹하게 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만하고 잘난 체했다. 그들은 예쁜 편이었고 런던의 인류 사립기숙 여학교에서 교육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다. 또 늘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천대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사실 그들 집안의 재산은 장사로 형성된 것인데 그들의 뇌리에는 이전보다 그들이 원래 잉글랜드 북부의 양갓집 출신이라는 배경이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빅리 씨는 부친에게 거의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부친은 살아생전 시골에 토지가 딸린 큰 저택을 구입할 작정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빅리 씨도 부친과 같은 생각이었고 때때로 적당한 지역을 물색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저택도 빌린 데다 수렵권까지 얻었으니 그의 느긋한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네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내고 저택 구입하는 문제는 자식들에게 넘겨버리지 않을까 싶었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저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이제 세입자로 정착했을 뿐인데도 빅리 양은 그의 식탁을 관장하는 일을 마다할 생각이 없었다. 허스트 부인 또한 재산보다 지위를 보고 결혼한 탓에 형편에만 맞는다면 그 집에 눌러 살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빅리 씨는 성년이 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누가 우연히 추천하는 바람에 네더필드 저택을 보게 되었다. 그는 반 시간 동안 그 집 안팎을 둘러보고는 주변 환경과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의 자랑에도 솔깃해서 즉시 그 집을 얻어버렸다. 그와 다하시는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정을 지속하고 있었다. 다하시는 빅리의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고 유연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이런 성격은 자기 자신과는 딴판이었지만 그렇다고 다하시가 자신의 성격에 무슨 불만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빅리는 다하시의 우정을 굳게 믿었으며 그의 판단력을 더없이 존중했다. 지적인 면에서는 다하시가 더 뛰어났다. 빅리도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하시는 총명했다. 동시에 그는 콧대 높고 드레지고 까다로웠으며 예에 바르기는 했지만 친근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 점에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나았다. 빅리는 어디를 가나 늘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반면 다하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메리턴 무도회를 두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아도 이런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빅리는 여태껏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들이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척 친절했고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며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거나 어색하게 굴지도 않아서 그도 금세 그 자리의 모든 사람과 친해진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넷 양으로 말하자면 천사도 그만큼 아름답지는 않으리라고 했다. 반대로 다하시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고 매너는 더욱 보잘것없다는 것이었다. 자기 쪽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상대 쪽에서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즐거움을 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베넷 양은 예쁘기는 하지만 웃음이 해프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그런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칭찬하고 마음에 들어했다. 사랑스러운 여자라면서 더 사귀어도 좋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베넷 양은 사랑스러운 여자로 낙착되었고 빅리는 이런 찬사를 얼마든지 그녀를 좋아해도 된다는 재가로 받아들였다. 5장. 롬본에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리는 곳에 베넷 집안과 각별히 가까운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한때 메리턴에서 상업에 종사했던 윌리엄 루커스 경은 상당한 재산을 모은 후 시장이 되었고 재직 중에 국왕을 환영하는 축사를 해서 기사 자기를 받았다. 그는 이 영예에 지나치게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하다. 자신의 사업체와 작은 장터 마을에 있던 거처가 싫어졌으니 말이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메리턴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저택으로 옮겼고 그 저택을 루커스 로지라고 명명했다. 그 후로는 일에 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지체를 느긋이 즐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는 신분이 높아져 우쭐하기는 했지만 거만을 떨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예의를 차렸다. 원래부터 원만하고 다정하며 자상한 데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국왕을 아련한 것을 계기로 극히 정중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루커스 부인은 사람은 선한 편이지만 그리 영리하지 못한 덕에 베넷 부인에게는 오히려 소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다. 그중 마디는 분별 있고 똑똑한 27살의 처녀로 엘리자베스와 아주 친한 사이였다. 루커스 집안 딸들과 베넷 집안 딸들이 만나서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커스 집안 딸들이 롱본으로 건너와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너 어제 저녁엔 시작이 참 좋더라, 샬럿. 베넷 부인이 짐짓 루커스 양을 축여주는 척 싹싹한 말투로 말했다. 빅리 씨의 첫 춤 상대가 바로 너였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두 번째로 선택한 파트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응, 제인 말이구나. 하긴 제인하고 두 번이나 춤을 췄으니 말이지. 그걸 보면 분명히 제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긴 했어.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뭐 딱히 내가 들은 말도 있고 나도 뭔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로빈슨 씨와 관련된 무슨 얘기던데. 아마 그분이 로빈슨 씨와 나누는 대화를 제가 엿들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안 들었던가요? 로빈슨 씨가 그 사람한테 우리 메리턴 무도회가 어떠냐? 또 이 자리에 미인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이 배는 양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분명하게 생각을 밝힌 건데 그게 혹시 뭐 그렇다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란 법은 없는 거니까. 일라이자, 내가 엿들은 거보다 내가 엿들은 게 더 쓸만하다. 예. 샬럿이 말했다. 다하시 씨 말보단 그분 친구의 말이 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어. 그렇지 않니? 세상에, 안 됐다. 예. 겨우 그럭저럭 봐. 줄만한 신세가 됐으니 그 사람이 한 괘씸한 소리를 들먹여서 리지가 속 끓이게 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 밉상이라서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다면 오히려 재수가 사나운 거지. 어젯밤에 롱 부인 말이 그 사람이 자기 곁에 반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는데 글쎄 입도 한번 번긋하지 않았다는구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을 건네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래. 참다 못해 롱 부인이 먼저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니 할 수 없이 대답했다더라. 말을 걸었다고 화가 난 듯이 말이다. 빅리 양 말로는 그분은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면 별로 말을 안 한대요. 제인이 말했다. 친한 사람들한테는 무척 사근사근하대요. 난 그런 말 하나도 안 믿는다, 얘야. 그렇게 사근사근한 사람이라면 롱 부인한테 말을 걸었을 거다.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짐작은 가. 다들 그 사람이 거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하던데 롱 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에 전세 마차로 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틀림없어. 롱 부인한테 말을 건네지 않은 거야 상관없지만 일라이자하고 춤을 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샬럿이 말했다. 다음번에 리지. 어머니가 말했다. 나라면 그딴 인간하고는 춤추지 않을 거다. 그 사람하고는 절대 춤 같은 거 안 출 테니까 염려 마세요, 엄마. 되게 오만한 걸 보면 거슬리는데 그분이 그런 것은 별로 거슬리지 않아. 샬럿이 말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야.
가문이니 재산이니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게 멋진 젊은이가 자기를 높이 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 그건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나도 그 사람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지. 내가 보기에 오만은 가장 흔한 결함이야. 메리가 생각이 깊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 미루어 볼 때 오만이란 사실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쉬우며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고 봐야 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서로 달라. 허영심이 없으면서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고 허영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느냐의 문제거든. 내가 다하시시만큼 부자라면 오만하니 뭐니 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누나들과 같이 온 루커스 집안 아들이 소리쳤다. 사냥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매일같이 포도주를 한 병씩 마실 거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대면 안 되지. 베넷 부인이 말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곧바로 병을 빼서 버릴 테니까. 소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베넷 부인은 그럴 거라고 계속 울러댔다. 결국 이 옥신각신으로 두 집안의 만남은 막을 내렸다.